안녕하세요. 유성진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 연말 아주 귀중한 시간이실 텐데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분노라고 하는 다루기 어려운 감정을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3시간 분량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것저것 이제 오가잡탕이에요. 그래서 이쪽 면에서도 생각해보고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내담자를 대하면서 내담자의 어려운 감정,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더 겸손하게는 우리들 각자 자신의 어려운 감정인 분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평소에 쓰던 제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노의 갑옷을 벗어라라고 하는 다소 도발적인 이름을 붙였는데, 다른 말로도 하면 과연 분노가 위험한 감정이냐 라고 하는, 위험하기만 한 감정이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화내실 때 많이 있으시죠? 저는 별명이 휘발유입니다. 그으면 그어지는 휘발유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분노에 취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불안이나 우울, 분노,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 중에서 특히 개인적 관심이 많은 것은 분노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득이 있었던 점이다라고 한다면,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분노의 감정을 그나마 좀 더 잘 들여다보고 그나마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이 거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명상, 영성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 20년 전부터 인도에 수십 차례 방문하면서 메디테이션, 명상 훈련을 스스로 익혀온 사람이고, 지금은 많은 치료자들에게 명상 훈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접 내담자를 만나면서 마인드풀리스라고 얘기하는 이분의 명상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제 임상심리 치료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낸 저술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옮겨봤어요. 많은 감정들이 다루기 어렵다는 거죠. 예컨대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또 슬픔과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 그리고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 모두가 모든 인간에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고 다루기 어려운 감정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감정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다루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리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쉽게 동의하시겠죠. 인간이 불안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의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라고 얘기하면 쉽게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두 번째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 이거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감정인데, 슬픔은 때때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컨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우울증 환자가 약 100명 중에 1명 꼴로 있다라고 할 때 슬픔은 파괴적인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 이건 이제 굉장히 회의가 드는 질문일 수 있는데, 자, 분노,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분노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감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도 전개될 수 있는 게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유하자면 망치와 같은 것입니다. 망치는 물건을 때려 부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무기이기도 하고,
혹은 건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조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분노가 마찬가지. 즉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은 이런 파괴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어차피 우울,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면 이 감정을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강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익힐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내담자 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치료 장면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심리적인 증상과 장애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증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증상을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가 주관적인 경험이고 두 번째는 그 경험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를 했는데 증상은 경험 요소 플러스 통제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 공포증이라고 하는 대인관계 장면에서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수줍어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또 남들 앞에서 뭔가 수행하는 장면, 지금 저같이 이제 뭔가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느끼는 강렬한 불안이 있겠죠. 제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속으로는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사회적인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된다. 이거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회공포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사회공포증이라는 진단을 붙이려면 사회적인 수행에 대한 불안이 존재해야 되고 그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그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혹은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한, 다른 말로 하면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나름대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자들은 그 행동에 안전행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이래야만 사회공포증이 완성이 되는 거지. 저도 지금 굉장히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전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소셜포비아라는 진단을 안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거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식증 잘 알고 계세요.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제한해서 자기 체중의 25% 이상이 쪽 빠져나가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젓가락, 해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거식증을 갖게 되면 갑작스럽게 전해질 교란이 와서 쇼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에 위험한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성에게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청소년 시기부터. 자, 거식증 환자들은 비만에 대한 불안, 체형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아노렉시아 너보사라고 하는 거식증 진단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저도 비만에 대한 불안, 체형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식증 환자라고 분류되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임상심리학, 이상심리학에서는 심리장애의 증상을 이해할 때 주로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정서 장애인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안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혹은 오늘의 주제인 분노나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고 문제는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분노 보세요. 분노를 폭발시키는, 자, 안타깝게도 지금 쓰고 있는 DSM에는 분노장애라는 건 없어요. 우울장애 들어보셨죠? 불안장애도 들어보셨잖아요. 분노장애는 없어요. 그나마 분노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는 장애가 경계선 성격장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충동 통제장애 중에서 간헐성 폭발장애 등등의 일부 장애의 핵심 특징이 분노이기는 하지만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가지고 디스오더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분노 폭발이라고 하는 증상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분노의 폭발은
오늘 쭉 살펴보겠지만 자존감의 상처 때문에 생겨나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경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필사적인 노력으로서 나를 열받게 한 인간에 대한 반격, 공격을 시도하게 될 때 핵심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존감의 상처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는 것은 이것 자체로 심리장애이다. 이건 X이죠.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이 이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이 오른쪽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내담자를 대할 때 이 관점을 취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좀 전반적으로 정서가 과연 우리 삶에 유용한가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서는 우리 삶에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삶의 목표, 대표적인 게 이거죠. 자기 보호예요. 생존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가 애착,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가면 후세를 양성하려는 생식, 재생산이라고 하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더덥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게 참 느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원시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맹수로부터 혹은 강한 추위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해야 되고 같이 살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짝짓기 할 대상 혹은 어울려 살 대상을 찾아야 되고 자식을 낳아서 종족을 유지해야 되는 목표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데 정서와 고통이 유익하다는 거죠. 예컨대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을 해야만 우리 몸속에 어떤 위험 자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잖아요.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 자각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간암, 간경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말기 장애로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통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죽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즉 만약에 어떤 신경학적인 장애를 갖게 돼서 우리가 신체적인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치명적인 위험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심리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였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나를 크게 실망시켰을 때 어떤 느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죠? 친구가 나에 대한 소문을 누설하고 다닐 때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불안하다? 착한 분들이에요. 대개 이때는 분노의 감정들이 솟아나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농담처럼 불안이라는 감정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얼마든지 다른 감정들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였을 때 당장 분노로 치달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게 속상한 느낌이 있겠죠. 믿었는데 서운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이제 더 이상은 그 친구와 내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그 아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이 아픔은 강렬한 분노로 변질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특히 여기 예시한 것처럼 우리는 진공 속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사회적 상호작용,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다양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죠. 여기 제가 적은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경험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감정들이 찾아왔을 때 혹시 종교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감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이런 분들은 절대 없으실 거란 말이죠. 대개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에 앞서서 과연 이런 고통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를 자극해서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신체적인 통증이 우리로 하여금 음식 섭취를 조절하게 하고 운동을 더 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특정한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인 고통의 본질적인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쾌한 정서 경험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게 될 때,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고통을 경험하기보다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적응, 더 나가면 심리 장애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와 나의 것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핵심 상황이죠. 선생님들 분노하실 때 대개의 시나리오를 되돌려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이러면 화나요. 그죠? 조금 더 세게 화날 때는 저 자식이 날 뭘로 보고 이제 경로가 치밀어 오를 때는 저 새끼가 날 뭘로 보고 그렇지 않으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존중받고 싶은, 내가 제대로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이러는가.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감정이 분노인데 만약에 이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준이 너무 엄격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적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은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지금 분노는 치밀어 올라서 경험되고 있는데 이 분노를 경험해도 안 되고 표현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경직된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기 빨갛게 적은 것처럼 정서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즉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고 부적절감을 경험한다면 몹시 곤란해질 것이다. 이런 양상이 만성적으로 반복될 때 이른바 정신 신체적인 증상, 우리가 신체형 장애라고 부르는 증상들 중에 전환장애, 갑자기 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또 화병, 이거는 그 DSM의 정식 진단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부록에 들어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3국, 한국, 일본, 중국이죠. 특히 코리아에서. 특히 여성이겠죠. 사회적인 기준. 어디 여자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렸다, 이제, 이건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화병. 그래서 HWABYUNG 이렇게 써 있어요. 화병. 우리나라 말로. 부록에 언젠가는 이게 정식 진단 기준으로 등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몹시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인지적인 관점에서 분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이 라자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적인 평가 패턴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분노가 외부의 공격에 대한 최초의 반응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분노 반응보다 앞서서 나타나는 또 다른 과정이 존재한다. 자,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분노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또 다른 심리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란 말이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모욕을 당하거나 혹은 좌절을 경험한다고 해서 항상 분노라고 하는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동 판매기가 돈을 삼켰을 때 선생님들 어떤 반응 보이셔요? 저는 별명이 휘발유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발로 차고 막 온갖 좀 선하신 분들은, 좀 더 분노를 잘 조절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전화번호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해서 내 계좌에 200원 넣어주세요.
조금 좀 치사한 느낌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내가 침해당한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이거 딸깍딸깍 몇 번 해보다가 이렇게 으쓱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항상 반드시 언제나 늘 분노를 경험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주사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발버둥 치는 어린애가 있고 주사 맞고 돈 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오는 어른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의사가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깊게 찌르면 아프시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저희 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겁쟁이 소심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제가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주사 바늘이 두려워가지고 이 아들놈이 이러면서 온갖 이제 그 반응들이 나오는데 아이는 자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왜 내가 이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단지 잔인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어른으로 비춰지게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아이에게는 어른과 다른 경험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숙한 어른은 똑같은 절차가 고통스럽고 우리도 불안하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만한 거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평가하게 되면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험에 대해서 반응할 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 귀인 알고 계시죠? 어떤 이유라고 설명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게 이 라자루스라는 사람의 핵심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사람은 6가지의 평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나눠볼 때 1차적 평가와 2차적 평가로 나뉘어집니다. 1차적 평가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yes, no에 따라서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2차적 평가가 나타나는데 과연 내가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느냐? 역시 yes or no예요. 그래서 1차적 평가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관련이 있으면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1단계에 걸려들면 모든 감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관련은 되는데 긍정적으로 관련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관련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인컨그루언트한 경우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멀스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히 세 번째 단계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자존감, 이거죠. 셀프 이스팀을 고양시키느냐 아니면 가라앉히느냐. 당연한 결과겠죠. 내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긍지, 자긍심을 느끼겠지만, 그렇죠?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분노, 불안, 슬픔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2차 평가에서 과연 이런 일들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가? 자, 일단 첫 번째예요. 비난, 칭찬.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우는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만약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위에서 나왔던 여러 감정들 중에서 분노로 집약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내가 이 분노를 표현했을 때 이 상황이 더 나에게 호의적으로 작동할 거냐? 그렇다라고 평가하면 이제 분노는 점점점 세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이 분노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그렇다. 이때는 분노가 아주 극단적으로 발산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는 표현 중에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죠. 여기 보세요. 강자 앞에서 내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겠다. 이러면 unfavorable 하다라고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분노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그라들어야 되는 거죠. 쪼그라들어야 되는 거죠. 감히 표현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른바 라자루스가 얘기하는 인지적 평가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론 벡도 인지치료의 창시자로서 이런 인지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특히 상처가 증오로 변질된다는 점에 주목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이어서 한번 보세요. 자,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인지적인 해석과 평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매우 자동적이다. 매우 미묘하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자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론 벡이 얘기하는 인지치료에서 이른바 자동적 사고의 세 가지 핵심 특징. 1번, 자동성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은 의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의도성의 반대말로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두 번째 특징,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 평가의 과정이 슉 하고 지나간 그 이후의 결과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서의 경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특히 인지치료의 목표는 당신이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 이전에 샥 하고 지나간 자동적 사고가 존재했다. 과연 그 자동적 사고가 상황에 대한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인지 설명인지 한번 같이 따져봅시다. 라고 환자를 이끌어가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번의 얘기하고 관련이 깊어요. 어떤 생각을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할 때 적어도 그 순간에는 100%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지 내 생각에 혹시 달리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론 벡은 이 자동적 사고가 인간의 심리장애에 핵심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상담자와의 훈련을 통해서 잘 살필 수 있게 되면 외부의 공격에 대한 최초의 정서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이 사람은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distressed feeling 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분노는 그 distressed feeling에 대해서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라고 해석해야만 나타나는 연쇄적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즉 처음에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불편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가 고의적으로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자식이 날 뭘로 보고 라고 하는 부당하게 대했고 나를 무시했다라고 평가하게 되면 드디어 앵거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나도 급한데 버스가 쓰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이때 첫 번째 단계. 이 사람의 심리적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귀찮게 됐다. 큰일 났다. 이거 걸어갈 수도 없고 직장에 지각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편감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운전사가 속도도 늦추지도 않고 버스 정류장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점점점 저 자식이 나를 일부러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 분노가 들끓어 오르게 되겠죠. 자,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소에 전화번호를 외워놨다가 불친절한 기사는 연락 주세요. 이런데 이제 전화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112에 신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 믿어지세요? 정말인데. 자, 그런데 이분은 잠깐의 텀이 있었어요.
특히 이때 같이 기다리고 같은 불행을 당한 사람이 아이고 오늘도 버스가 10,000원인가 보다 라고 푸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퍼뜩 든 거죠. 운전사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고 버스를 세우지 않고 간 게 아니라 너무 꽉 차서 한 사람도 더 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거장을 지나쳐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 분노는 누그러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의 분노 반응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나를 부당하게 대했느냐의 여부의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고의적인 평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분노는 더 많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 분노라고 하는 다루기 어려운 감정, 자칫 파괴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감정에 취약한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간이 저예요. 휘발유. 자, 그런데 좀 더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타인의 행동을 우연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의도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어요. 그죠? 이거 심리학개론에서 배우셨어요.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상황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해요. 성격 탓이 아니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상황 탓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 탓, 인간 됨됨이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게 될 취약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곧바로 반격을 준비하게 되는 게 인간의 정서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언어적인 공격. 그죠? 듣기 힘든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욕설. 그죠? 신체적인 공격도 하시죠. 신체적인 공격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차가운 분노의 표현과 강렬한 분노의 표현. 뭐 강렬한 분노야 뭐 이렇게 뭐 때리고 부수고 하는 거니까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차가운 분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예? 무시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쌩 깐다 그러지. 또 이런 거 있으시죠? 팔짱 끼고 먼 산 쳐다보는 거. 저는 부부싸움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이 소리 안에 그죠? 제 안에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인지치료에서는 이런 생각을 전보식 사고라 그래요. 에이씨 란 말 속에 뭐가 이렇게 더럽게 잘못 꼬여있냐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시키도 참 민망하고 이렇게 강사가 얘기하기도 참 민망한 생각, 전보식 사고. 요새는 이제 문자 메시지식 사고라고 이제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노의 표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된 반격은 대인관계의 문제와 갈등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왜 고통을 겪냐면요. 분노 때문에 고통을 겪기보다는 결국 이 결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곤란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분노를 왜 조절하고 싶으세요?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 내가 배우자에게, 혹은 내가 부모에게 분노를, 혹은 주변 사람 표현했을 때 그에 뒤따르는 결과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조절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취약성은 대개 역기능적인 믿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셀프 이미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론 백은 1999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Prisoners of Hate. 번역하면 분노,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약한 존재라는 뜻이다. 만약 배우자가 나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혹은 나의 존재 전체를 거절한다면 나는 무기력해질 것이다. 와 같은 이 뒤에 보세요.
굉장히 취약한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상대에게 비난이나 모욕을 당하면 이 자기상의 심각한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이렇게 대할까? 상대방의 그 뭔가 문제가 있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상처, 자존감의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자존감의 상처를 당할 때 더 때려주세요. 더 건드려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다면 진단 받아야 되죠. 뭐예요? 세디즘, 메조키즘에 해당 피학성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인간은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살아요. 유지도 아니에요. 고양이에요. 이런 실험도 있어요. 뭐라 할까요? 내가 어떤 간단한 연설을 3분 정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곳에 있는 2명의 A와 B라는 평가자가 나에 대해서 평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자가 와가지고 A, B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A라는 심사위원은 당신에 대해서 95점, A 플러스를 줬고 B라는 심사위원은 당신에 대해서 80점, B라는 점수를 줬다. 당신이 2명 중에 1명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할 기회를 내가 줄 텐데 누구 만날래? 누구 만나시겠어요? 95점 준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왜? 자존감을 고양시켜주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자기상을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상대에게 대항하거나 보복해서. 즉, 분노의 공격적인 속성을 드러내서 반격하려고 시도한다. 이 과정을 이런 멋진 말로 표현했어요. 애초에는 상처였는데 그것이 증오로 변질된다. 만약 우리가 상처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그 상처를 잘 돌볼 수 있다면 증오로 변질되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내담자에게 이 개입이 핵심이라는 거죠. 또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 자신이 상처를 상처로 경험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상처를 증오로 쉽게 변질시킬까? 이거예요. 상처보다는 차라리 분노가 더 감당하기 쉽다는 거죠. 상처를 입은 취약한 느낌보다는 분노라고 하는 강한 느낌을 갖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상처받은 느낌과 화나는 느낌 둘 중에 차라리 두 번째가 훨씬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 반응의 결정적인 상대의 고의성에 대한 평가는 이제 점점 더 발전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름대로는 정당한 분노로 발전하게 되는. 그래서 분노하면서 내 분노 감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분노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분노를 가라앉히게 될 테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고의로 규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데 차라리 좀 더 강한 느낌을 갖고 싶으니까 우리는 분노, 그래서 보복하고 응징하고 안갚음,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를 처벌하고 공격하게 되는 분노의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속성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표로 그리면 이렇죠.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맨 처음 경험하는 거는 이런 불편한 느낌. 그래서 내가 뭔가 무시당한 것 같고 상처를 입었고 내 자존감이 실추된 것 같은 희생자가 된 듯한 느낌. 그러나 이 빨간 느낌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오로 변질되는 감정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단계에 이르면 그 다음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분노를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는 임상가들이 많아요. 에버랜드 가서 타보셨죠? 특정 업체를 걸어서 참 죄송하지만 띡띡띡띡띡띡 하고 롤러코스터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한 번 올라가면 그 다음은 아무런 동력 없이 가는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분노는 롤러코스터 같아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제어가 가능하지만 일단 정점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은 완전히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멈출 때까지 계속 가는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분노만큼 강렬한 에너지는 없어요. 자, 이 과정 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개념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분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사프란과 그린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1차적 정서와 2차적 정서라고 하는 새로운 정서에 대한 개념 틀을 제시하고 있어요. 1차적인 정서는 뭐냐면 보다 복잡하고 개념적인 정보 처리를 하기 이전에 경험하는 최초의 정서 반응이 1차적 정서예요. 쉽게 얘기할 때 어떤 사건이 확 일어나면 곧바로 경험되는 정서 반응이 1차 정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차 정서는 뭐냐면 1차적 정서에 대해서 통제, 조절, 평가의 과정을 거치고 그 뒤에서야 표현되는 후반의 정서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2차적 정서는 정서에 대한 정서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도구적 정서는 타인에게 영향을 준 목적으로 쓰이는 정말 말 그대로 도구가 되는 정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길을 가다가 매력적인 여자분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매력적인 여성에게 끌려서 어떤 성적인 흥분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예요. 예. 자, 그런데 이때 집에 있는 아내의 생각이 나면서 내가 낯선 여자에게 성적인 흥분을 느낀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의 인간성을 잘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이때 제 옆에 같이 동행 가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를 툭 치면서 야, 이쁘냐? 제가 성적인 흥분감을 경험했다는 걸 이 친구가 알아차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진짜 이쁘다. 나 저렇게 이쁜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서로 웃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게 부끄러워서 들킨 게 부끄러워서 이 자식이 날 뭘로 보고 내가 그거밖에 안 보여? 하면서 분노 반응을 보였어요. 이 사례 이해되시죠? 자, 이때 매력적인 이성에게 느끼는 성적인 흥분과 관련된 경험이 1차 정서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정서에 대해서 제 스스로 또다시 경험한 정서가 죄책감과 수치심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이런 감정을 갖지? 다 인간 이러고 살아요. 2차적 감정이에요. 그리고 친구에게 표현한 잘못된 정서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빨간 질문이에요. 이런 감정들 중에서 소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적응적 정서 반응은 뭐죠? 1차 정서인가요? 2차 정서인가요? 심리치료를 통해서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변화의 대상은 1차 정서인가요? 그러면은 인간의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죠?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이 뇌의 일부가 자연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뇌 수술을 하면 되는데 부작용이 심각하죠.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 우스개 같은 얘기지만 죄책감과 수치심, 즉 2차 정서가 변화의 대상이지 1차 정서는 성적인 흥분 그 자체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감정. 따라서 사실은 수용해야 되는 감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전통적인 심리치료에서 부적응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변화의 대상이 됐던 것은 바로 지금식으로 생각해보면 2차적 정서인 거죠. 그러나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기 전에는 정서면 다 같이 정서라고 생각했어요. 1차 정서, 2차 정서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심리치료에서는 주로 변화가 목표였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1890년대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창시한 이후로 이게 1세대로 보고 1950년대 드디어 심리학에서 행동주의가 태어나서 행동치료가 나온 게 2세대로 보고 그 다음에 70년대 인지치료가 나와서 이것까지 이렇게 3세대로 보고 지금 21세기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21세기가 되기 전 100년 사이에 발전한 대표적인 치료, 정신분석, 행동치료, 인지치료, 그 밖에 다른 많은 치료들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하면 변화예요. 고통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부적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치료자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증상을 감소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 모형을 개발해 왔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서는 변화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로 놓고 볼 때 1차적 정서는 기본적으로 적응적인 정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인 정서까지도 통제하고 조절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이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오히려 치료의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1차적인 정서는 수용의 대상이다. 2차적인 정서가 변화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분노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상처에서 증오로 변질된 것이다. 이게 뭐 하려고 했겠어요? 분노는 몇 차 정서이다? 2차 정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를 대할 때 분노에 앞서서 나타나는 1차적인 정서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상처, 그렇죠? 무력감, 희생자가 된 듯한 느낌, 서운하고 안타까운 느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분노는 2차 정서이기 때문에 내가 분노의 감정을 강렬하게 경험할 때는 과연 그 밑바닥에 어떤 1차의 감정이 있었는지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찾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커져요. 조절할 가능성이 커져요. 제가 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3번 말씀드리지만 휘발유예요.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면서 사는데 벌써 몇 년 됐어요. 일단 이제 압구정동에 저희 상담센터가 있었는데 압구정동에 그 나폴레옹 제과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성신여대 앞에 있다가 거기 또 하나 생겼는데 제가 아는 맛있는 빵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마누라님의 생신이 다가와가지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거금 35,000원을 주고 케이크를 샀어요. 근데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하얀 생크림 위에 빨간 체리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너무 이뻐서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시간 상담 스케줄 조정을 해서 집에 일찍 가려고 같이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들고 다니는 이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도 이러고 들고 갈까봐 제가 제 습관을 알아서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거의 한 15,000원쯤 들여가지고 집에 이제 택시를 타고 핑계로 간 거죠. 그래서 총 한 5만 원쯤 들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식탁 위에 탁 얹어놓고 갔더니 그때 한 5살, 6살짜리였던 저희 아들이 쪼르륵 나오더라고요. 야, 아빠가 오늘 케이크 사왔으니까 이거 저녁 먹고 이거 잘라서 먹으면서 재밌게 놀자 엄마랑. 이제 그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이와 함께, 아내와 함께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옷 갈아입으러 갔다 온 사이에 저희 아들이 이걸 이렇게 툭 쳐가지고요. 케이크 바닥으로 낙하. 그래서 좋은 케이크라는 걸 제가 실감했어요. 안 좋은 케이크는 케이크 낙하하더라도 이렇게 형태가 좀 남아있는데 걔는 장렬히 전사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쳐다도 못 봤습니다. 케이크. 원 상태를. 자, 평소에 저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자식이 말 안 듣고 이러면서 분명히 공격적인,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꿀밤 이런 거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애는 이제 울 거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지도 그냥 애니까 한 건데 그리고 애 우니까 이제 집사람은 또 열받아가지고 또 당신은 늘 항상 언제나 그런 식이야 하면서 그럼 내가 지난번에 참아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끝장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분노는 2차 정서잖아요. 그렇죠? 1차는 뭐였겠어요? 내가 정말 좋은 아빠, 그래서 진짜 1년 만에 한번 이 아내한테 칭찬받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서운하잖아요. 그죠? 보여주고 싶었는데 고맙다는 얘기 듣고 싶었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서 2차 감정이 생겨난
이때 정신 차리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돈도 들이고 시간도 내고 해서 왔는데 내가 얘한테 뭐라고 그러랴. 그래서 집사람 불러가지고 셋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야 이게 35,000원짜리거든? 아깝잖아.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얼굴에 이렇게 빨아먹고 뭐 맛이야 똑같을 테니까. 잊혀지지 않는 경험으로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자 이해되시죠? 어떤 게 포인트가 되는지. 자 그래서 이게 매우 어려운 것이 자존감을 건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니까 용서가 된 거죠. 내가 잘 모르는 딴 사람이었으면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쉽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왜? 이 개인의 자존감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특히 쉽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이 영어 표현 보실래요? shaky self-esteem이에요. 밀크쉐이크처럼 쉽게 흔들려지는, 쉽게 건들려지는. 그래서 제가 현철의 노래에 나오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딱 이런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매우 약한,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욕이나 비난에 지나치게 예민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런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의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자, 이 맥락쯤에 도달하면 주변에 분노를 폭발적으로 드러내시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다면 그분들이 되게 애처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게 심리치료자도 분노를 폭발시키는 내담자에게 이런 관점을 가져야만 라뽀의 형성이 가능해져요. 그죠?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러면 그 내담자의 내면에 있는 1차 감정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무기력한 희생자에서 강력한 보복자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로 이제 인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이 에이브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브릴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서를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반응 혹은 아까 인지적인 접근에서 한 것처럼 심리 내적인 과정, 인지적인 평가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관점,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이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뒤통수를 빵 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주로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분노한다 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담자들에게 분노와 관련된 일기를 쓰게 했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관찰해 보니까 75% 이상의 사건이 분노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요.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내가 화낸 사람.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화내고 왔는데.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죠? 아내, 배우자, 자식, 혹은 부모, 혹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형제. 그렇죠? 아니 어디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에게 화내신 적 있으세요? 아니란 말이죠. 주로 나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분노는 굉장히 공격 이끌어내고 상대방을 또 모욕하고 나 역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감정인데 내가 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에이브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분노의 원인으로 앞에서 봤던 좌절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존감의 상실, 또 개인적인 소망이 깨지는 것,
또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자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면서 가다가 거기까지 용서했어요. 근데 담배꽁초가 아무 데나 탁 버리고 가는 앞사람 보면서 속에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시는 분들은 정말 선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것도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굳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분노하게 돼요. 그렇죠? 또 이른바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정의로운 분노. 분노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정의롭게 분노할 수 없으면 통치자는 독재를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정당하게 나의 욕구를, 주장을 분노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특히 착취적인 인간은 나의 것을 부당하게 제공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되게 규칙의 위반 때문에 생겨나는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이브릴은 이런 점들을 쭉 생각해 볼 때 이거예요. 분노는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 그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험되는 감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 자, 저 사람이 날 뭘로 보고, 여기도 똑같은 얘기죠.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랬는데, 저 사람이 적어도 나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 주기를 바랬는데 너무 무례하게 얘기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나에게 부당한데, 자, 이때가 관계가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왜 기울기가 기울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야, 관계 똑바로 돌려놔. 나 존중해. 나에게 공손하게 적어도 예의 바르게 대해. 내게 부당하지 않도록 해라고 하는 이 재조정을 목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것은 되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분노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재조정을 목적으로 경험되는 감정이다.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를 드러내면 관계가 더 어긋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애초에 분노의 목적은 관계를 다시 조정해서 회복하기 위한 거였는데 분노를 드러내면 많은 경우는 오히려 관계가 더 어색해지고 깨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때 우리는 그럼 이 분노를 어떻게 지혜롭게 드러낼 거냐 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자, 분노의 진짜 감정은 뭐였죠? 분노보다 앞에 나타나는 1차 감정은 뭐였죠? 자, 이때는 분노만 드러낼 게 아니라 1차적인 감정을 드러내서 똑같은 거였으니까, 그렇죠? 1차적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냐. 그걸 통해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관점들을 이른바 애착 이론과 한데 어울려서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시기가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심리치료자,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애착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내담자들의 내면 세계 들어가다 보면, 내담자의 과거력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또 현재 삶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들여다보면 그들 사이의 이 애착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볼비가 만들어낸 애착 이론의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인데 정서, 관계, 행동이에요. 우리가 특히 어떤 애착 관계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분리될까 봐 엄청난 고통과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버릴까 봐 유치원에 못 가는 어린애 같은 이런 경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엄마 치마폭 붙잡고 엄마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엄마 출근해야 되는데 분리시키려고 하면 이제 엉엉 울고 발 동동 구르면서 분리에 저항하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특히 친밀한 관계, 주로 가족으로 묘사되는 애착관계에서 주로 표현되고 충족되는 다양한 욕구들을 애착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죠. 접촉. 신체적인 접촉. 그죠? 안아주고, 볼 부비고, 뽀뽀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안정을 경험하고, 친밀감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욕구예요. 물론 당연히 생리적인 욕구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욕구로 따질 때 1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히 원하는 이 애착 대상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지각될 때. 즉 여기 보면 이게 이제 unavailable 하다라고 읽는데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힘들어요. available 하다. 이거. 너 오늘 밤에 시간 되니? 나 available 해. 너 나한테 10,000원 빌려줄 수 있니? 나 available 해. 이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것 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죠?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싶은데 안 해줘요. 내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요. 또 내가 보이는 여러 가지 그 행동에 상대방이 좀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모든 강사가 가장 원하는 청중은 반응적인 청중이거든요. 이게 아주 좋으신, 그래서 공무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무원이신 분들에게 강의 가는 게 강사들의 무덤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 좀 보여주세요 해도 반응이 없어요. 가끔씩 있는 게 선생님 좋은 강사는 일찍 끝내고 늦게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의 반응. 그다음에 믿을만 하지 않을 때. 이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unavailable 하다. 그래서 좋은 애착, 안정적인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잘 될 때인 거죠. 그죠? available 하고 의지할 만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믿을만 하고 반응을 보여줄 때.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에 이제 이런 감정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내가 진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차갑게 바람 쉥 불도록 그리고 가까이 오면 죽일 것처럼 이렇게 팔짱 끼고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그때가 이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때 불안해지고 슬퍼지고 화나지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볼비는 이렇게 애착관계의 안정성에 위협을 받을 때 부정적인 영상가 나타나는데 대개 이 순서로 나타나더라. 이게 대단한 관찰이에요. 첫 번째가 프로테스트 앵거예요. 항거하고 분노를 표현한다. 애착 대상을 간절히 찾으면서 매달리고 그에게 분노를 드러내는 거죠. 왜 안 해주냐고. 그죠? 두 번째가 이걸 통해서도 애착 대상이 나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디프레션, 우울, 디스페어, 절망의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애착 대상이 더 이상 어베일러블 해주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 가요. 세퍼레이션,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디태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연애하는 연인 관계 생각해 보세요. 둘이서 좋다고 사귀다가 한 6개월쯤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 예를 들면 남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남자가 그랬다고 치죠. 그럼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애착 대상이 안정성의 위협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처음에 뭐 해요? 프로테스트 앵거예요. 너 가까이 안 오면 죽어. 너 똑바로 안 하면 죽어.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어? 왜?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똑바로 해라고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그러나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은 점점점 거리를 두고 원하는 만큼 어베일러블 해주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우울해지죠. 과연 헤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되는 이 과정이 펼쳐지게 된다. 그런데 포인트는 첫 번째 단계에 앵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앵거가 어떤 기능을 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브릴의 설명하고 연결시켜 보면 앵거는 안정성이 깨어질 때 출현하는데 대개 우울이나 단절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출현하더라. 그래서 핵심 감정은 분리의 위협이 있을 때 이 위협 때문에 느껴지는 사실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앵거가 나오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상처라는 표현을 다른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을 뿐. 자, 예컨대 내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울 때 분노가 나와요. 그죠?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되고 상대방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울 때 분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표현해서 이거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더 반응해 주도록, 상대방이 나에게 더 접근해 주도록, 혹은 나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려고 분노를 드러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즉, 또 나오죠?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정말 사활을 건 노력이다. 분리로 인해서 촉발된 1차적인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2차적인 정서가 곧 분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특히 부부 관계에서 혹은 연인 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 관점을 채택하게 되면 굉장히 얻을 게 많아지는 거죠. 자,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